다음 18번 프로스포츠 선수 A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 75만 달러를 받지만 부상을 당하면 연봉이 없습니다. 이 선수의 연간 부상 확률은 0.1이고요. A의 보유 자산이 25만 달러일 때 효용함수는 U, W는 루트 W, W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 7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A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보험료는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자, 최대 보험 한도는 순보험료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면 순보험료는 일단 연봉 75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니까 75만 달러 곱하기 사고날 확률, 부상받을 확률 0.1, 그러면 7만 5천 달러가 됩니다. 10%니까 7만 5천 달러. 여기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번에는 구해야 되겠죠.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대소득 25만 달러 곱하기 10% 더하기 전체 자산인 100만 달러 곱하기 90% 하면 92만 5천 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대 효용을 다시 구해서 루트 25만 곱하기 0.1 더하기 루트 100만 곱하기 0.9 하면 950이 나오는데 얘를 제곱을 해줘야 되죠. 950에 제곱하면 90만 2,500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90만 2,500달러를 92만 5천 달러에서 빼야 돼요. 여기 기대소득에서 90만 2,500달러를 빼면 22,500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보험료는 아까 75,000에다가 22,500달러를 더하니까 97,500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19번 아래 사례에서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은 얼마인가? 보험 가입 금액이 4억이고요. 보험 기간 중 화재로 인한 손해가 7억입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잔존 해체 비용이 6천만 원, 화재 발생 당시 보험가액이 10억 원일 때 주택화재 보통보험 약관상에서 요구 부보 비율이 80%입니다. 80%고요. 여기에서 보험금을 구하려면 보험 가액에 대한 요구 부보 비율 분의 보험 가입 금액. 아까 요구 부보 비율이 화재보험은 80%라고 했죠. 부보 비율 곱하기 손해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8억 분의
가입 금액이 10억이었으니까 8억 분의 가입 금액이 4억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손해액이 7억 6천만 원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에다가 잔존물 해체 비용 해서 7억 6천만 원. 그러면 3억 8천.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상법상 대위와 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통용되지만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적용된다. 2번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은 손실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만 위부는 추정 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전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4. 보험자가 위부를 거절하고 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답은 4번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영국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해상보험법의 법리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를 승인함으로써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 통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7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상법에 나오죠. 즉 위부는 전손에만 적용되지만 대위는 전손과 분손 모두에 적용되고요. 또한 위부는 전손에 대한 정지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요. 대위는 통지와 승낙이라는 절차 없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자, 21번 리스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제조물 책임법에서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캡티브 보험자는 복수의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풀을 만들고 사고를 당한 회원 기업에게 기금풀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3. 리스크 회피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빈도와 심도가 낮은 리스크에 적합하다. 4. 순수 리스크인 지진과 태풍은 재무 분야의 시장 리스크와 유사한 개념인 근원적 리스크에 속한다. 답은 4번이죠. 근원적 리스크에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 실업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진,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도 속합니다.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제조물 책임보험에서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요.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서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의 설명은 보험풀이라는 건데요. 복수의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풀을 만들고 사고를 당한 회원 기업에게 기금풀에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위험을 인수 및 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은 리스크 회피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은 맞고 빈도와 심도가 낮은 게 아니고 높은 리스크에 적합합니다. 다음 22번. 다음 중 금반원 원칙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협정보험가액에 동의한 후 보험자가 협정가액을 부인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계약자가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고지의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약하지 않으면 이후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에 기인하는 보험자의 해지권은 제한된다. 4.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을 수리하라고 말하여 피보험자가 그에 따름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답은 2번입니다. 계약자가 잘못 진술한 게 아니죠. 금반원 원칙이란 뭐냐 하면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보험계약에서 금반원의 원칙은 보험자가 언어, 문서, 행위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믿게 하고 나중에 그 행위나 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밝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반원의 유형에는 기록, 날인증서, 행위, 표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반원의 원칙이더라도 절대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제 651조 본문에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항변 조항입니다. 금반원 원칙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금항변 조항이라는 거는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자가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자가 실수로 자신의 주요 병력을 빠뜨리고 진술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2년이라는 시간은 보험자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다시는 그러한 사실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자, 23번 의무보험의 기대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1. 도덕적 위태의 완화 2. 역선택 문제의 완화 3. 거래 비용의 절약 4. 피해자 구호 및 배상 자력의 확보. 답은 1번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도덕적 위태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보험의 기대 효과는 법률적, 사회적 측면과 경제학적 측면이 있는데요. 법률적, 사회적 측면에는 배상 자력, Financial Responsibility 확보, 그리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비용의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도모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고 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의 완화. 제한적 합리성이란 경제 주체가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과 사건에 따른 수익, 페이오프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과거 경험에 의한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24번 다음 중 보험계약이 유효한 법적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적법한 양식 legal form 2. 교환되는 가치 considerations의 존재 3. 계약 당사자의 법적 행위 능력 competent parties 4. 계약 목적의 합법성 legal purpose 답은 1번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요식 계약인데 이건 요식 계약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1.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2. 위험 변경 통지 의무의 위반 요건 3. 열거 위험 담보 계약에서 손해와 열거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 보험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항변 사유 답은 2번입니다. 고지 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하고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보험 계약자 측의 입증 책임이 있고요. 또 열거 위험 담보 계약이란 보험 계약상 약관이나 증권에 담보하기로 명시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담보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열거 위험과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보험자는 담보위험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면책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번에서 보험자의 책임 제한이 나오는데 책임 제한이라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왕증 상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항변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험 변경 통지 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의무 위반의 요건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존재, 위험 증가 사실에 대한 인지, 위험 증가 사실에 대한 불통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 보험 가능 리스크, insurable risk의 요건 중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 보험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1. 한정적인 손실, 2. 손실의 우연성, 3. 측정 가능한 손실 발생 확률, 4. 심도가 크고 손실 발생 확률이 낮은 리스크. 답은 4번입니다.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리스크는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자, 27번. 아래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답은 4번. 자, 28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설명의무 2. 정합성 원칙 4. 적합성 원칙 3. 적합성 원칙 4. 적정성 원칙. 답은 2번입니다.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제17조 적합성의 원칙, 제18조 적정성의 원칙,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 부당 권유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자, 29번. 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생활비 공제 2. 손익공제 3. 중간이자 공제 4. 참여비율 공제. 답은 4번입니다. 참여비율 공제라는 것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현실소득액 산정 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재경비 및 재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노무기여율, 참여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생활비 공제는 사망하였을 때 하는 거죠. 생존하였다면 사용될 생활비를 공제하는 거고요.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손익공제,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득 공제를 손익상계라 합니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간이자 공제는 피해자의 소득은 재해 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입을 일시에 전액으로 지급하게 되니까 피해자는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공제하는 거고요. 공제 방법으로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및 법원 판결은 호프만식, 자동차 보험은 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합니다. 30번 다음 중 비례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방식이 아닌 것은 1. Quota Share Treaty 2. Surplus Share Treaty 3. Facultative Obligatory Cover 4. Excess of Loss Cover. 답은 4번입니다. Excess of Loss Cover는 초과 손해액 재보험 특약으로 비비례 재보험 방식입니다. 비례 재보험 방식에는 여기 나온 커타시아 트리티 비례 재보험 특약 QS 특약이라고 하고요. 초과액 재보험 특약 서플러스 특약이 있고
다음에 의무적 임의 재보험 facultative obligatory FO cov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례 재보험 non-proportional reinsurance에는 초과 손해액 재보험 특약 excess of loss reinsurance가 있고 초과 손해율 재보험 특약 excess of ratio cover stop loss cover가 있습니다. 자, 31번 재보험 계약 중 stop loss cover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재보험계약 기간 중 출제사의 누적 손해율이 약정된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금이 지급된다. 2. 개별 리스크 단위당 손해에 대한 출제사의 보유 초과분을 담보함으로써 출제사의 보유 손실 금액을 제한한다. 3. 출제사의 손해율을 목표 수준 아래로 유지시켜 보험 영업 실적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손해율의 등락폭이 크고 연단위로 손해 패턴이 비교적 주기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등에 적합한 재보험 방식이다. 답은 2번. 스탑 로스 커버는 출제사의 경과누적 손해율이 약정된 비율을 초과할 때부터 재보험자의 지급 책임이 개시되는 비비례적 재보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리스크 단위당 손해에 대한 출제사의 보유 초과분을 담보함으로써 출제사의 보유 손실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초과 손해액 재보험 excess of loss 커버입니다. 자, 32번. 32. 대체 리스크 정가 ART Alternative Risk Transfer 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 자본 컨틴전트 캐피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실제 손해 발생 시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2. 손실 보전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발생 빈도가 낮고 강도는 큰 사고에 대비하는 데 적합하다. 4. 초과 손해액 재보험 특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보험의 특성과는 연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조건부 자본 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일종의 대출 약정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미리 정한 조건으로 차입을 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33번 다음 중 파라메트릭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실제 손해 발생액보다 지급보험금이 적은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한다. 2.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간편하여 전통형 보험 상품에 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3. 보험 사기 발생 가능성이 전통형 보험 상품에 비해 크다. 4. 보험 가입 과정이 전통형 보험 상품에 비해 간단하다. 답은 3번입니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미리 정해진 변수와 모형에 따라서 보험금을 정하는 겁니다. 손실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홍수나 재해 손실에 대비한 보험이나 농작물 보험에 적용되고 있고요. 손실을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수량, 온도 등 사전에 약속한 변수에 의해서 보험금이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손해 사정을 통해서 손실 규모 및 손실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전통형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 사기 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34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급 금액 범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선 지급 금액입니다.
1. 통상의 치료비 전액. 2. 부상 시 위자료 전액. 3. 후유장애 시 상실 수익액의 전액. 4. 대물배상 발생 시 대물배상금의 50%. 답은 3번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해서는 통상 전액을 주고 있고요. 그 밖에 손해에 관해서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애 시에는 상실 수익액의 50%만 먼저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교통사고 처리특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나오는데요. 부상의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 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물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35번. 다음 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민연금급여, 2. 공무원연금급여, 3. 상해보험금, 4. 산재보험금. 답은 3번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지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 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그리고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 또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 및 급여, 다음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가 있습니다. 일단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급부하기로 하는 보험이라서 보험사고의 객체가 사람인 점에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인보험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금의 지급 방식에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상 방식도 있고요.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손해보상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특히 정액보상 방식의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손해보상 방식의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인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6번. 다음 중 상실 수익액 산정 시 사용되는 계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호프만 계수법은 복리로 계산한다. 라이프니츠식은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라이프니츠식은 약관에서 적용되고 호프만 계수법은 법원에서 주로 사용된다. 4번. 호프만 계수법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답은 1번이죠. 호프만 계수법은
단리입니다. 단리. 라이프 니츠식이 복리고요. 자, 37번. 다음 중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라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 답은 처음에 아래로 가죠. 자식들한테. 답은 2번입니다. 자, 3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1. 휴업급여, 2. 구직급여, 3. 간병급여, 4. 직업재활급여. 답은 2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죠. 자, 39번. 보험계약 준비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지급준비금은 매 결산 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액을 추산해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다. 2. 비상위험 준비금은 지진, 폭풍 등 대형재해 발생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부채 항목으로 계상한다. 3.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차기 회계연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하는 것이다. 미경과 보험료. 그리고 4번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답은 2번입니다. 비상위험 준비금은 대화재, 태풍, 지진 등 재난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라서 부채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입니다. 자, 40번 PML Probable Maximum Loss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적정한 보험료 산출의 기초로 활용된다. 2. 보험 인수 여부 및 조건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다음 3. 보험자가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4.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회피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답은 4번입니다. PML은 추정 최대 손실이라고 하고요. 최대 추정 손실 거꾸로 하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출하는 기초로 활용되고요. 보험 인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 활용될 수가 있고요. 기대 손실과 실제 손익의 차이의 정도,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의 정도, 즉 손실의 표준 편차와 리스크 관리자의 위험 회피도의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PML은 표준 편차와 위험 회피도에 비례해서 높을수록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회피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